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확률 동적계법에서 이 동적계법에 해당되는 파트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그리디가 이제 탐욕이라는 의미다 보니까 그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번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어떤 최적해를 도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요 그리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이 보통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경험적인 어떤 해법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리디 방식이 최적해를 전혀 뭐 이게 보장하지 않지만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 그리디 방식이 이 최적해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 경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기존에 뭐 현업에서 하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된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주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5번까지 가는 이제 최단 경로는 이 최단 경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번부터 5번까지 가는 모든 가능한 어떤 경로들을 도출하고 그 경로들 중에 가장 경로의 어떤 그 경로 비용이 가장 낮은 그런 어떤 최소 비용 경로를 찾는 방법이 가장 이제 최적해를 찾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full enumeration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그리디 방식으로 푼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할 때 현재 주어져 있는 어떤 정보 중에서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가장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번이 있는데요. 자, 1번에서 이제 5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1번에서 2번으로 가거나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자, 나는 어차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100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1에서 3을 이동하게 되면 30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예, 맞습니다. 자, 가장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현재 100이랑 30 중에 작은 값인 30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도착을 했어요. 자, 3번에서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4번과 5번인데요. 자, 4번으로 가면 10이고 5로 가면 60이니까 나는 이제 적은 비용을 발생하는 10으로 이동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목적지 5로 가는 게 좋겠지만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적은 비용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된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뭔가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일련의 방법을 그리디 알고리즘, 즉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divide and conquer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를 이제 풀기 어려운 경우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분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실제 어떤 주어져 있는 문제가 너무 사이즈가 커서 기본적으로 한 번에 풀기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디바이드하고 그다음에 디바이드 된 어떤 작은 문제를 컨커하는 정복을 하는 그래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작은 문제를 분할을 하고 각각의 문제들을 정복을 하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지금 현재 분할된 작은 사이즈의 어떤 문제들도 지금 상황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시 그 문제를 다시 쪼갭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으로 이게 쪼개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를 작은 문제 둘로 분할을 했을 때 이게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문제를 이렇게 분할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할된 문제들을 각각 해결을 하고 그 결과물을 합쳐서 그 분할 전에 해당되는 그 문제의 답을 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적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 디바이드 앤 컨커와 같은 실제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 해당되는 문제를 이렇게 조그만 문제들로 분할을 해서 작은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서 이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러한 어떤 문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동적계법의 특징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에 포함이 되는 형태로, 즉 중첩되는 형태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큰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작은 문제의 결과를 활용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봤을 때 디바이드 앤 컨커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문제와 큰 문제, 작은 문제가 큰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큰 문제와 작은 문제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이 동적계법은 작은 문제를 푸는 거랑 큰 문제를 푸는 거랑 문제의 어떤 인풋이 다를 뿐이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형태는 동일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작은 문제와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규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어떤 리커시브한 어떤 문제 구조를 통해서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쭉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일련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 문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여기게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그 문제를 이런 어떤 동적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어떤 수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 단계별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문제의 상황이 바뀌고 그 바뀐 상황에서 다시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다단계 혹은 어떤 순차적인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적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문제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각 단계별로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런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동적계법이 적용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지막 문제의 어떤 중첩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냐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서로 이렇게 계속 오버래핑하는 이런 식의 어떤 오버래핑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오버래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뭐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막 어떤 문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를 둘로 구분하고 이게 그것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마지막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단계의 문제의 결과물을 가지고 마지막 두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두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마지막 세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방식의 어떤 중첩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일련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 문제로 세부적인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각 그 문제, 상위의 부분 문제와 하위의 부분 문제 간의 재기적인 어떤 문제 구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제가 마지막 두 단계의 문제와 마지막 한 단계의 문제는 어차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단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단계의 문제의 결과를 활용을 해서 마지막 두 단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 마지막 두 단계의 문제의 결과를 활용을 해서 마지막 세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 동적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단계 혹은 이제 순차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이런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바로 이 동적계법에 의한 문제 해결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적계법이 적용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부분 문제들이 서로 이게 중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 문제의 어떤 결과를 활용해서 그 부분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어떤 재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선행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행 조건은 최적의 부분 구조라고 하는 Principle of Optimality, 최적화의 원리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어떤 선행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화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가, 솔루션이 최적의 해라면 그 문제를 구성하는 그 모든 부분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 문제들의 이 부분 문제들의 해결을 하는 요 최적화의 부분해가 그 부분 문제의 최적화가 되는, 말이 좀 이제 헷갈리시죠? 어떠한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최적화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구성하는 이 부분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 문제의 최적화는 요 전체 원래 최적화의 요 부분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해가 결국은 이 부분 문제의 최적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최적화의 원리가 만족하는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의 최적화가 그 문제를 분할한 부분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예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최단결의를 찾는,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최적화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1번에서 n번까지 가는 이 최단 경로가 주어져 있는 이 파란색 선과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이 1번부터 이제 n번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서 이 P라는 노드를 거쳐서 최단 경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음과 같은 어떤 부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분 문제는 이 P에서부터 이렇게 N까지 가는 P에서 N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 문제. 원래 문제는 이제 전체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게 이제 전체 문제니까요. 이 문제의 부분 문제인 P라는 노드에서 N까지 가는 데의 어떤 최단 경로 문제를 찾는 부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최단 경로 문제가 이 최적화의 원리를 만족을 한다면 요 P에서부터 N까지에 가는 최단 경로는 요 원래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이 부분해인 지금 제가 방금 표시한 자 요게 P에서부터 N까지 가는 어떤 최단 경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최단 경로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그러니까 그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 P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예를 들면 이 녹색 선이라고 가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원래 우리가 보였던 요 파란색 선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형광으로 표시되는 자,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더 지금 원래 파란색 선보다 훨씬 더 짧은 선이 될 것입니다. 저 최단 경로가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저희가 요 녹색 선이 P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자, 만약에 요 P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원래 문제의 부분 문제인 지금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하는 자, 요 부분 해가 아니라 부분 해가 아닌 다른 해가 최단 경로라면 이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원래 주어져 있는 어떤 파란색 직선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원래 이 1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원래 이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P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자, 원래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부분해인 요 파트, 요 파트가 결국은 P에서부터 N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는 결국 이제 최단 경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최적화의 원리에서 얘기했던 그 개념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이 중첩되는 부분 문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초기 자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X0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X0라고 하는 이제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1, X2, XT를 각각의 이제 시점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자본 수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T 시점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수준 내에서 내가 이제 돈을 씁니다. 그 쓴 돈을 이제 AT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남은 돈은 이제 XT-A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쓰고 AT만큼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남은 돈에 대해서 이제 알파가 이제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더 붙는 거죠. 남은 돈에 비해서. 돈이 불어나게 되고요. 불어난 돈이, 즉, 알파에다가, 남은 돈에다가 이제 알파배를 한 그 금액이 그 다음 시점, 그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의 수준이 된다. 이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 시점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A0만큼 돈을 쓸 것이고 두 번째는 A1만큼 돈을 쓸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시점별로 돈을 쓰게 되면 이제 기쁠 거 아니에요? 그 기쁜 거를 이렇게 효용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시점까지 라지 t 시점까지 내가 쓴 총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각 시점별로 내가 돈을 얼만큼 써야 될까? 즉 AT를 각 시점별로 AT라는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전반적인 어떤 총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자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용 함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0일 때는 0이고요. 즉, 쓴 돈이 없으면 효용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그 1차 미분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증가함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면 그만큼 더 많이 효용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 문제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UA는 A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내가 쓴 만큼의 돈에 비례해서 효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텐데 이 문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이 AT라고 하는 게 이게 단편적으로 보실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앞선 단계에서 앞선 시점에서 내가 돈을 얼마큼 썼느냐가 사실 이후 시점에 그 A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즉 내가 AT라고 하는 값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A0, A1, A2부터 시작해서 AT-1 시점까지 내가 돈을 얼마큼 썼는지 그 값들이 결국은 AT, 이 잔존 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결국 이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앞선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이제 내가 마지막 시점에 어떤 자본 수준을 알려면 이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 해당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중첩되는 부분 문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VT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VT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만약에 T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수준이 X라고 했을 때, 이 지금 T 시점부터 라지 T, 즉 이제 이 우리가 고려하는 어떤 전체 시점의 어떤 종료 시점까지 지금 현재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효용의 최대값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T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몇 가지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고 이런 어떤 VT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을 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V0, X0가 됩니다. 즉 제로 시점, 초기 시점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X0일 때 제로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 맞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맞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V0, X0라고 하는 이 함수 값을 찾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거를 이 중첩되는 부분 문제 형태로 문제를 재구성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VTX를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르는 함수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 시점 이후에 총 효용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디컴포즈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과거가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디컴포즈하고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큰 문제, 원래 문제, V0, X0 값을 구할 수 있을지. 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내가 만약에 VTX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 시점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의 최대값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이 t 시점 이전, 그러니까 스몰 t 시점 이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내가 다 알아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t라는 시점부터 남은 t
남은 기간 동안의 총효용의 최대값을 얻기 위해서 앞선 단계의 이 0부터 t-1 시점까지의 의사결정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근데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다 알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면 돼요? 내가 현재 돈이 얼만큼 있는지만 알면 이 X라는 것만 알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T부터 남은 라지 T, 남은 기간 동안의 총효용의 최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앞선 단계의 의사결정과 이 의존성이 존재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현재 T 시점에 내가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는지가 주어지게 된다면 요 남은 기간 동안의 총효용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선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X, 즉 내가 현재 시점의 자본 수준이 주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과거에서의 어떤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문제로 이 VTX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무슨 의사결정 했는지 상관없이 만약에 T라는 시점에 내가 X라는 자본이 주어져 있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의 최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앞선 의사결정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현재 지금 얼마큼 돈이 있는지만 알면 기본적으로 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문제는 앞선 단계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지만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정보인 현재 시점의 자본 수준 X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비로소 앞선 단계의 의사결정과 뒤의 문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의 독립성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문제를 정의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사이즈의 문제부터 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가장 작은 사이즈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시점이죠. 자, 이게 t고요. 이제 t-1 시점입니다. 그럼 요 기간 동안 t-1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한 피리어드, 한 기간에서의 그 효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vt-1x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죠? 자, 내가 한 기간 동안에 마지막 라지 t-1 피리어드 그 기간에서의 효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피리어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at-1의 값을 구하는 그런 어떤 최적화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UA가 A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AT-1은 0부터 X 사이죠. 내가 X 이상은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AT-1이 됩니다. 즉 뭐가 될까요? 내가 이 A는 0부터 X 사이인데 A 값을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의 최대값은 뭘까요? 자, 함수를 보시면 AT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X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뭐죠? AT-1입니다. 자, AT-1 값을 최대화했을 때 이 함수값, 이건 어떻게 보면 함수값이죠. 근데 함수값은 이제 UA가 될 테고 이게 A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함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X가 AT-1, 즉 AT-1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을 때 그때 효용이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죠? 이게 X가 결국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함수를 더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X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t-1 시점에 내가 X만큼 자본이 있을 때 요 남은 한 피리어드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이 X라는 의미입니다. 총 효용이 X라는 의미예요. 자, 저 델타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델타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뭐냐면 내가
AT, 내가 자본이 얼마큼 있을 때, 각 시점별로 자본이 얼마큼 있을 때 내가 돈을 얼마큼 써야 됩니까? A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요 델타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바로 그런 어떤 결과물을 정리한 어떤 레코드 키핑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델타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만약에 t-1 시점에 x만큼의 자본이 있을 때 내가 돈을 얼마만큼, 즉 돈을 얼마만큼 써야지 지금 이 남은 기간 동안의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는 지금 현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수준, 이 결과물은 내가 돈을 얼마큼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결과물을 뱉어드는 그런 어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at-1이 x일 때 효용이 가장 극대화가 됐어요. 그때 효용값이 x였죠. 그래서 이 x는 효용값에 해당되는 x고요. 자, 지금 이 델타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함수를 극대화하는 x, 요 a 값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x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20 시점, 마지막 시점에 네가 x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남은 기간, 마지막 한 피리어드의 어떤 총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돈을 다 썼을 때 네가 얻게 되는 효용은 x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푼 문제는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t고요. 이제 t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남은 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풀고자 하는 거는 남은 두 기간 동안의 문제를 풀고자 해요. 즉 vt-1x. 즉 남은 두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마지막 한 기간의 어떤 결과물을 활용해서 남은 두 기간 동안의 그 총 효용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vt-2x는 자,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면요. t-2 시점에 내가 얼마큼 돈을 써야 될지, t-2 시점에 돈을 얼마큼 써야 될지, 그래서 각각의 돈을 썼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at-2는요 0부터 x 사이. 왜냐면 이게 이 x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2 시점에 x만큼 내가 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2는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돈은 x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t-2만큼 돈을 썼으면 at-1은 x에서 요 at-2를 뺀 거에다가 알파벳 한 요게 결국은 t-1 시점에 갖게 되는 자본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at-1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t-1 시점에 돈이 얼마만큼 남았을 때 요 남은 t-1 시점, 남은 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최대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 두 개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용의 최대값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t-이 시점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변수는 그냥 t-2만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좀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at-2에 0부터 x 사이고요. 자, 지금 어차피 ua는 a이기 때문에 자 at-2가 되고요. 자, 이건 유틸리티죠. 자, 내가 a에 t-2만큼 돈을 쓰면 그때 얻게 되는 유틸리티는 at-2고요. 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자, 이렇게 돈을 쓰면 남은 기간 t-1 시점에 얻게 되는 자본의 수준은 x의 at-2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예, vt-1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 내가 만약에 t-1 시점에 이만큼의 자본 수준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입니다. 자, 그럼 남은 t-1 시점에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최대값이고요. 어차피 내가 at-2만큼 돈을 쓰게 되면 이만큼 t-2 시점에 이만큼의 효용을 얻게 되고 이만큼의 자본이 남게 됩니다. 자,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t-2 시점에 at-이만큼의 돈을 썼을 때 얻게 되는 남은 두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이 되죠. 그럼 at-1이 0이 될 수도 있고 at-2가 1이 될 수도 있고 at-2가 2가 될 수도 있고 at-2가 x가 될 수 있을 때, 즉 모든 가능한 at-2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함수값을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최대값이 결국은 남은 두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시죠. at-를 간단하게 이제 a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a고요. 자, A고. 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vt-1x는 x라고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자, 요 값은 결국은 알파의 x-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죠? 예, 1-알파의 a 더하기 알파 x가 되고,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함수 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a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알파는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1보다 큰 값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요 아래에 있는 요 함수는 a에 대해서 a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a 값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0이 돼야 되겠죠. 즉 a가 0일 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극대화가 되고, 그때 그럼 극대화된 결과값은 뭐죠? 알파 x가 된다는 거죠. 자, 알파 x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남은 두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의 최대값이 알파 x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t-이 시점에 자본이 x였을 때 돈을 얼마큼 써야 된다? 예, 0만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돈을 0만큼 써야 남은 두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내가 남은 두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t-1시점 한 피리어드에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제 결과를 활용을 해서 그 결과 값을 활용해서 남은 두 기간 동안의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자, 남은 세 기간 동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은 두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의 최대값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 vt-1x는 알파 x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남은 세 기간 동안에 예,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이게 바로 중첩되는 부분 문제입니다. 문제가 중첩이 되는데 바로 이게 중첩이 되고 있죠. 예, 작은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그걸 포함하고 있는 큰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동적계법에서 얘기하는 중첩되는 부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일반화된 어떤 함수 형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내가 초기 시점에 x0라고 하는 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남은 기간 동안의 전 기간 동안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써야 됩니까? 라는 의사결정을 이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자, 처음 시점부터 남은 기간 t-2 시점, t-2 시점까지는 자, 다 0이어야 돼요. 자본이 x가 주어졌을 때 0이어야지만 남은 기간 동안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기간에 이 x죠. 즉 x만큼 자본이 있을 때 x를 다 쓴다. 이 얘기는 뭘까요? 바로
총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돈을 다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기간에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이 전체 총 기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저희 이번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